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는 여러분들, 올해 그 기대 이상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과서 그거 감상 영역인데, 감상 영역에는 뭐 저번 주도 그랬죠. 좀 내용이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보면 무슨 반쪽이냐 하겠지만은 제가 음식을 뭐 잘못 먹어가지고 완전히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장염이 온 것 같은데 열이 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고 그리고 삭신이 쑤시고 제가 이게 굉장히 간만에 지금 이제 뭐 날씨도 추워지고 좀 예민한 시기에 음식 제가 좋아하는 굴을 먹었는데 이 굴이 조금 같이 먹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저만 그게 조금 과하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좀 몸이 그래도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외에 막 몸살이나 이런 통증이 복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갖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갖고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그래도 이 힘든 와중에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뭐 좀 나아진 거죠. 예, 병원에 가가지고 약 처방 받고 먹었는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오늘도 도서관 갔다 오고 채점도 빨리 해야 되는데 어제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어가지고.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TV 정원이 나오는데 자, 식물관 백남준이죠. 그래서 식물관 모니터를 사용한 단일 채널의 비디오를 설치한 작품입니다. 자, 미술과 자연이 활용된 예라고 보는 건데 백남준은 식물과 모니터를 사용해서 설치 작업을 합니다. 자, 설치 작업이에요. 전시 공간에 식물과 함께 무질서하게 TV 브라운관을 설치한 것에서 우리는 그 둘 사이의 묘한 결합에 대해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대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뭐 이게 무슨 뭐 현대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자, 우리는 그 둘 사이의 묘한 결합을 알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것은 현대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근데 어떤 현대 사회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죠? 계속 봅시다. 또한 정원 속이 빛나는 모니터에 꽃을 피우는 듯한 동적인 이미지들이 정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놓았다는 거죠. 이거죠. 이 정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니터가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모니터 안에 꽃이 피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미술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원이라는 것은 사실 전시관에 전시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결국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주제예요. 그런 주제를 전시장에 갖다 놨고 그 전시장에 모니터를 갖다 놨습니다. 그랬을 때 현대사회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보여지는 정원과 그 다음에 모니터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TV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의 그런 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노래하는 조각 길버트와 조지. 그래서 인체에다가 뭐 이렇게 색도 칠하고 해가지고 가만 서 있죠. 우선 길버트와 조지는 1967년부터 같이 살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인물 조각처럼 분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객들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어요. 이들은 스스로 살아있는 조각 요거 체크하시고요. 살아있는 조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버트와 조지의 관념을 생산하는 개념 미술의 발전으로 행위예술을 전개했고요. 이들은 변화의 과정, 자 여기서 변화의 과정을 시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대중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유일한 소재로 이용을 했고요. 그 행위 자체, 그래서 행위 미술 작품은 태도, 동작, 변화, 육체의 현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가만 서 있다가 한 번씩 움직이고 뭐 이러는 개념인데 굉장히 그런 어떤 행위예술, 퍼포먼스에 대한 다양한
양식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적인 면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이 작품에서는 퍼포먼스 보시면 행위예술을 말하고요. 미술가가 신체를 이용한 미술 분야고 인체를 소재로 해서 연극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행위예술을 미술의 한 장르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미술이 맞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래파나 다다이즘에 행했던 무대를 활용한 도발적인 행위를 퍼포먼스의 초기 형태로 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50년대에서 60년대에 행해진 비연극적이고 탈영역적인 인간 행위 자체를 그 시작으로 보고 있대요. 그러면은 더 볼게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흔히 해프닝 이벤트라고 말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해프닝과 이벤트라는 말로 대신한다는 것은 뭐 지금에서는 그게 유행을 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50년대 60년대를 얘기를 하는 거 50년대 우선 50년대에서 60년대에서 행해진 비연극적이고 탈영역적인 인간의 행위 자체 그래서 이때 퍼포먼스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플럭서스라는 그 운동이 등장을 해서 그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5년대 추상표현주의에서 액션 페인팅하는 행위적인 요소들이 강조되는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다이즘은 그렇다 쳐도 이제 미래파에서는 우선 이런 행위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뭐 미술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이제 그 시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프닝과 이벤트인데 이제 우연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퍼포먼스 안에 이 해프닝과 이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요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건데 이 해프닝과 이벤트는 또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프닝과 이벤트는 한마디로 퍼포먼스는 그렇지 않지만 얘네들은 우연성을 기반으로 해요. 다시 말하면 각본이 없습니다. 각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각본 안에서 우연적인 요인을 중요시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뭐 연극을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예상치 못한 어떤 반응이나 예상치 못한 그 애드립 같은 것이 해프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연성이 둘 다 있는데 어떤 게 더 강하냐? 해프닝보다 이벤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해요, 사실은. 사회성의 미술. 자, 구두 닦기 소년인데 이거는 이제 53년작이네요. 이수억 작가. 6.25 전쟁 당시입니다. 이거 뭐 배경은 상당히 그럴만도 하죠. 보니까 서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구두 닦기 소년을 중심으로 화면 뒤쪽에 껌파리 소년이라든가 군인, 거리 여자 등이 보이게 돼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전쟁이 막 끝난 참담한 모습이 소년의 표정과 거리 풍경 속에 나타나고 멀리 명동성당이 보이는데 이 서울의 시대적 상황을 기록한 그때 당시에 그대로 기록적인 면으로 보이고 있다. 또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830년 7월 28일이란 부제가 붙은 것으로 보아서 프랑스 혁명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겠죠. 쓰러진 시체를 밟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혁명의 전사들 앞에 삼색기를 높이 들고 자유의 여신이 나타나 이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총소리가 자욱한 노도와 같은 군중 위의 오른편에 상당히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현실적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무한한 상상력이 가미됐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 상황을 딱 캡처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시대 혁명의 그 프랑스 혁명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게 이제 그 혁명이 있었긴 하지만 상상력이 가미됐다는 거야. 그게 낭만주의의 특성입니다. 그죠? 관련 이론에서는 사실주의가 나오는데 객관적 현실을 존중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예술적 태도 내지는 방법인데 묘사 대상을 왜곡화, 추상화, 이상화하는 방법과 대립하고 있고요. 대상의 세부 특징까지 정확히 재현하고 기록하는 표현법을 말하는데 이제 이런 작품이랑 조금 비교는 될 수 있어요. 그죠? 약간 상상력이 가미된 거니까. 1840년 크루베, 밀레, 도미에 등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여기서 밀레가 나오네요. 참. 근데 이거는 중에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밀레는 바르비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주의 밀레는 그냥 바르비적. 자, 1850년대 절정에 달한 프랑스 미술 운동으로 일반 시민 높은 하층계급의 사람들의 생활이나 노동의 현실을 보고 뮤츠를 불문하고 그 참모습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추한 것을 불문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도 미술이고, 그렇죠? 추한 거는 배제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참모습, 그대로 현실. 이 밖에 사실주의 운동으로서는 20세기 러시아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 다음에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일어난 일상생활을 사실적으로 정밀하게 나타내어 사진적 혹은 실물처럼 보이게 했던 슈퍼리얼리즘, 그래서 극사실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파괴된 도시를 위한 기념비, 자스킨. 이것도 간만에 보네요. 입체주의 조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괴된 도시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다. 2차 세계대전 1차 대전에 이어 여러 국가들이 큰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혔고 무관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는데 역시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입체주의인 건 알겠는데 이게 역사적 측면을 더 강조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념을 표현한 거. 그랬을 때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입니다. 자, 다비드고요. 역시나 프랑스 혁명쯤에 미술은 감성적이고 사치스러운 시대 분위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로코코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성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는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비드는 규율적이고 이성적인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의 화법으로 그러니까 그 고전을 차용했다는 얘기예요. 감성적인 회법을 배제하고요.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프랑스 고전주의 부활의 불씨가 된 작품이고요. 완벽한 비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인물과 배경의 명확함, 하나의 소실점을 갖는 구도와 시선을 모아주는 그 칼, 손잡이, 그리고 고대 로마의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고전주의 양식이 되겠죠. 고전주의 특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혁명가들과 일반 시민의 의식을 더욱 일깨워줬고요. 그래서 혁명의 영웅인 나폴레옹은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여러 그림들을 그린 다비드가 필요했죠. 그래서 다비드가 갖고 있었던 고전주의 화법은 추상적인 정치 이론을 시각적으로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무기, 어떠한 무기보다도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념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이죠. 그걸 시각화한 거야. 우리의 이념, 추상적인 이념을 시각화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죠.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전주의 방식을 쓰는 게 가장 명확하다. 지금 요거는 좀 도판이 흐릿하긴 한데, 그죠? 보나만 하죠. 너무 흐릿하다. 어쨌든 뒷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장식일 뿐이고 여기에 지금 이게 맹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랬을 때 명확한 어떤 윤곽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도드라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도 역시나 러시아를 상징하는 기념적 개념이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를 공포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개혁을 했는데 그리고 예술계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추정하는 전위 작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술의 개혁에 사회의 개혁과 병행하는 것으로 믿고 새로운 정부를 선전하는 내용으로 가진 작품을 만들어요. 이게 대표적인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이 거기에 해당되죠. 자, 이러한 작품은 정부의 보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타틀리는 이 작품을 읽고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정부의 새로운 이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그러나 이 작품은 새로운 정부의 외면으로 실현되지는 않은데, 외면이 있었나 보네요. 그죠? 아무래도 정부 기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커다란 이게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예. 자, 이것이 적이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공모전 제1회 수상작이라고 나오는데 칼 코치로와 그 다음에 빅토르 앙코나 공동 제작 뭐 이렇게 이거 하나 하는데 무슨 공동 제작식이나 했나 모르겠네. 나치의 인물 표정에서 풍자적인 표현이 엿보이고 입과 코 너무나 작은 귀. 여기 보면 귀가 되게 작네요. 귀는 혐오감을 자아낸다 해서 들을 줄 모르는 거만한 사람들과 과격한 적의 모습을 과장해서 나타냈다. 풍자적인 표현이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왕자에 앉은 나폴레옹 신고전주의인데 나폴레옹을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앵그르가 정치적 성향의 그림을 그렸느냐? 그렇진 않아요. 유일하게 나폴레옹 그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람은 정치적인 성향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비드처럼. 세속 권력에 의해서 구축된 조용 원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조용 원리를 보여주고 있대요. 작가는 절대 권력으로서의 왕권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화면의 정중앙 가득 채우는 안정된 구도를 그렸고요. 안정된 구도. 정면을 바라보고 당당히 앉아있는 왕의 자태에서 위험을 느낄 수가 있고 이 그림에서 인물의 자체의 묘사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형 요소는 그의 몸에 둘러싸고 있는
의상과 그가 지닌 기물들, 이게 이제 조형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물을 통해서 인물이 살아간 당시의 풍속을 엿보게 하고요. 이러한 작품을 통해 우리는 미술품이 만들었던 그 시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앵글에는 이런 장식품들에 대해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김홍도도 여기서 또 한몫하죠. 김홍도는 서민의 생활상을 화폭에 담았는데 신윤목은 주로 배경을 강조하고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반해서 김홍도는 화면에서 배경을 과감히 생략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상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대상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부관법으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돼? 배경이 생략이 되게 되죠. 김홍도가 풍속하는 동적인 생활을 단면을 한순간에 정지시킨 듯 스틸 사진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 가수원의 가족과 아이들. 자, 이중섭이네요. 참, 예전도 말했지만 괜히 이중섭 보면 참 그림을 보면 그 애처로움이 느껴진다. 현실적으로 이중섭이 가장 궁핍하게 살았던 시기가 이 그림이 그려졌던 1950년대입니다. 일정한 거처도 없이 또돌이 생활을 하며 영양실조가 되고 가족과 떨어져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이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 시기에 그린 가수원의 가족과 아이들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서가 아니라 낙원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작가 자신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작품을 연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염원하는 내용으로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희망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우아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로스 직물주의죠. 신직물주의. 그로스와 딕스 작품은 사회적 풍요에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과 차가운 도시 풍경을 그린 작품들에서 산업혁명 이후의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엿볼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신직물주의 자체가 사회적인 병폐를 제시를 하게 되죠. 사회의 병폐로 황폐해져가는 인간상을 들춰내고자 한 작품이고요. 작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변형시켜요. 그 다음에 왜곡되게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직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물주의는 그럼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비판한 사조가 뭐냐면 표현주의예요. 그러니까 표현주의가 되게 오래 가죠. 이 직물주의도 거의 2차 대전 끝날 때쯤에 등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주의는 오래 가는데, 이 표현주의의 문제점을 얘네들이 거론한 게 뭐냐면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걸 반영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있다는 걸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을 그려야 된다라고 얘네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똑같이 그리지 않았느냐? 대상에 대한 부패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부패한 공무원들, 그 다음에 경찰, 이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의 풍자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 부패한 모습으로 그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린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을 직물적으로 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게르니카가 아니라 게르니까라고 되어 있네요. 1930년대 그려진 피카소의 통렬한 파시스트 고발 및 반전에 관한 작품인데 뿐만 아니라 20세기 정치예술 논쟁을 불러일으킨 최대의 걸작이래요. 1936년 피카소의 모국 스페인에서 프랑코에 의해 공화국 체제를 반대하는 쿠데타가 발생했고,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의 그 파시스트가 프랑코를 지원하는 가운데 37년에 나치 폭격기가 이제 피레네 산맥 근처 작은 도시인 게르니카를 폭격하는 상황이에요. 그 죄악상을 파리에서 전해들은 피카소가 죽음과 공포 속에 울부짖는 인간과 쓰러진 말과 소 등을 상징적으로 강조한 일련의 대생을 시작을 합니다. 피카소는 마침 파리 만국박람회 스페인관을 위해 벽화인 스페인 정부로부터 위임받았고, 피카소는 이를 위해 게르니카를 한 달 만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런 독재 세력과 잔인한 사륙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 분노를 표명한 피카소의 최초의 대작이고, 동시에 입체파의 평면화라는 또 다른 화법을 보여줬다. 실제로 보면 대상이 이제 면을 나눈 어떤 평면화가 됐죠. 그래서 1969년에 피카소는 스페인의 국민의 자유와 민주체제를 회복되면 이 작품을 스페인으로 보내라는 유언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옮겨졌나 봐요. 그죠? 박생광이 또 나왔네요.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는 화가 박생광은 일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적 색채화의 기틀을 마련한 작가다.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이거? 광경변상도 석가 부처들이 살고 있는 세계인 정토를 묘사한 거다. 주제가 되겠죠. 최상의 정토는 정토는 그림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좌우로 세로 줄지어 있는 원은 극락의 상징적인 모습을 표현되고 있고, 고려불안은 청색, 적색, 금으로 단순한 색으로 사용했지만 세심한 필법으로 표현해서 화려하고 고상한 느낌을 준다. 뭐 이렇게 상세한 내용은 없네요. 이 광경 변상도, 이 변상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그 불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서양에서 로마네스크에서 팀파늄에 제시됐던 어떤 그 부조 역할을 하고 또 비잔틴에서의 그 모자이크나 이런 내용처럼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의미, 불경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이다. 자, 황색 그리스도. 자, 고갱이 타히티 섬에서 지낼 때 그린 그림이래요. 황색의 들판과 동일한 색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했는데 왜 황색으로 표현했을까요? 이때 이게 이제 바티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그래도 색의 자율성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도 뭐랄까요? 그 색의 사물의 색의 가장 아름다운 색을 썼다고는 하죠. 그래서 색의 어떤 원색적인 요인으로 접근을 하는 작가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평온한 기운을 읽을 수가 있고 이건 고갱이 개인의 신앙과 연관된 거고 중앙에 가로지는 T자 구도로 대담하게 표현됐다. 내용이 많네. 기운이 확실히 안 나네요. 이제 트러블이 있으니까 기운이 안 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단하게 교천꼴로 해가지고 허니순살로 영양 보충을 조금만 해야겠어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목소리에 힘이 없잖아. 아, 아프다. 자, 미술과 과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과학이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을 인식한다. 과학과 미술의 공통점 차이에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과 연관성을 이해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업적은 투시도법의 완성, 인체 해부학, 동식물의 생명체 구조 탐색,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연구. 이거는 뭐 우리랑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과학 현대 그 미술의 상호 연관성. 신인상주의. 자, 원자론, 분자론에 입각한 과학 그 이론의 미술 작품인데 이제 그 병치혼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미래파, 기계의 역동성, 속력, 소리의 미까지 복합적으로 표현을 하고 현대미술에서는 키넥트 아트, 오바트, 비디오 아트. 이제 오바트는 키넥트랑 안에 들어가고요. 비디오 아트, 파바트. 과학과 현대미술 상호 연관성. 그렇죠. 이 팝아트 같은 경우는 60년대 팝아트보다는 그 이후에 이 팝적인 요소 다 포함하는 걸로 아마 그걸 포함한 것 같아요. 현대 산업사의 미술과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이해할 때 삶의 질을 높이는 미술. 그래서 산업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디자인의 중요성. 그래서 디자인이 많이 활성화되죠. 재료의 발명, 먹이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글씨와 그림의 표현 재료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먹은 나무를 태워 만든 그릇과 악교, 향료를 혼합한 것이고요. 유화는 마나이크의 그는 프레스코와 템페라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험하던 중 유화 물감을 개발하게 됐대요. 그래서 유연성과 광택, 건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물감의 발명은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의 중요성으로 여태까지 그 프레스코나 템페라 전부 문제점이 뭐예요? 시간이 짧다는 거죠. 시간이 짧으니까 디테일한 표현을 못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커요, 사실은. 자, 플라스틱류는 외부에서의 열이나 압력을 가했을 때 유동성을 가지는 플라스틱은 고무, 목재, 금속 등의 대용품으로 사용되었고 미술에서도 사실은 사용된 것은 사실 의자 디자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됐죠. 아크릴은 멕시코 벽화 운동가들을 5개의 기상 조건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 합성 수지를 사용했는데 아크릴 물감을 그래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부착력이 강하여 모든 바탕재료 위에 채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빨리 건조되어 벽화 공예에 적합하고 특색 있는 회화 재료로 각각 만든다. 가장 보편적이죠, 사실은. 그다음 포용기법의 개발, 주조 기술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해부학 적용도 그렇고 르네상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거고 사진기 보시죠. 정부사의 필수적 도구인 사진 기술은 미술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19세기 사진의 실용화가 되면서 이전의 초상화 기록화의 그 기능이 사진으로 사진으로 가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그 당시 사진에서 담을 수 없는 낭만, 감정 등을 주제로 한 미술이 등장을 합니다. 현재는 미술품 복제, 움직이는 물체의 정지 자세나 연속 동작 그림 이런 거, 사진 몽타주 이런 거에 미술품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사진 기술은 사진의 정교함을 극사실주의 발흥에도 영향을 줬다. 사실은 인상파 출현이 제일 크죠. 자, 광학 발달은 새로운 회화 기법의 발달을 계기가 됐는데 신인상주의. 광학과는 신인상주의. 근데 사실은 광학은 인상주의부터 영향 줍니다. 사실은 제일 크니까 크게 보면 신인상주의고 오바트, 라이트 아트 등의 많은 사조들이 과학적 빛과 사진
시각적인 문제를 연구했고요. 광선과 색채를 체계적으로 구사하는 사조를 신인상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세라는 신인상주의를 완성한 작가고요. 시각에서 색채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점묘법을 제시하죠. 그는 보색 관계의 색채를 병치시켜 찬란한 빛의 효과를 얻으려 했고요. 오바트 작가들은 기하학적 구성을 해서 착시, 색채, 광학을 주제로 작품을 했다. 현미경, 망원경 17세기 초 렌즈를 이용한 물체의 상을 확대하는 대표적 과학기구인 현미경과 망원경이 거의 동시에 발명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미세한 것을 크게 확대하는 일련의 미술 작품들이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추상화도 그런 부분의 한 축으로 볼 수가 있고, 에어브러쉬,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 아트. 자, 프로그래밍에 의해 수학적 언어로 예술을 창조해내는 것인데, 보통 컴퓨터 아트는 이제 이진수로 이제 계산을 하죠. 그래서 가상 공간 안에 점과 선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과 그래픽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미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아트라든가 컴퓨터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기법과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 등이 활성화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는 뭐 백남준을 비롯해서 영상 매체 작품이 이제 이어져 오죠. 처음에는 이제 TV 작품으로 이제 하게 되다가 이제 컴퓨터로 이어지게 되죠. 압축 기술은 현대사에서 필요 없이 부피가 큰 제품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데 세자르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했죠. 사진과 그림의 만남. 그래서 뒤로 작품. 그래서 이제는 뭐 카메라 옵스큐라를 가지고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 상황을 묘사한 거죠. 그다음에 발코니 위를 달리는 소녀의 습작. 그래서 이제 발라. 다리를 여러 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발라의 두 장의 소면은 말의 연속 사진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발라는 미래주의자로서 면모를 과시하듯 동작의 미세한 분석에 마치 자연과학자 같은 태도를 보였는데, 과학은 새로운 시각의 도구를 탄생시켰고 미술과 시각적 경험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움직임, 동세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동시성이라고 하는데, 교황 이노센트 10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사진기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보시면은 교황 이노센트 10세는 크게 벌린 입과 형상을 지우는 세로선에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소리 없는 비명을 듣게 되는데, 이러한 사진기 발명 이후에 회화는 이와 같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내면적인 세계, 그러니까 내면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취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걸로 회화는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하우스만 몽타주로 나타나는 거. 자, 몽타주는 원래는 조립한다는 뜻인데 영화나 텔레비전, 필름에 대한 화면 구성의 기법이나 편집 방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첫 시도는 독일의 다다이스트들이 관계없는 몇 장의 사진을 동일 화면에 짜맞추어 비현실적인 광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외에도 촬영이나 현상의 단계에서 조작을 가해서 온갖 영상을 한 장에 합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진의 역사, 초기의 사진, 회화를 추종하는 사진. 자, 픽처널이라는 그 단어는 그림과 같은이라는 의미인데, 회화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회화주의 사진은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초상화나 정물화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복제하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작품성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냐면 회화적인 어떤 감성을 노리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못 갑니다, 얘네들이. 올해는 못 가고, 보시면 회화주의 사진의 목표는 사진이 회화와 동일한 주제를 사용하고 회화와 표현 효과를 모방하는 것에 있었고, 그럼으로써 사진이 회화의 동일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받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의 어떤 예술성을 쫓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사진의 묘미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의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들의 기록적 사진이 나중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예술적인 이상을 사진으로 표현하는데 집착했던 회화주의 사진가들은 사진이 사진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고요. 이러한 경향은 그들의 노출 과정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화 작품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초점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하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실패한 네거티브 재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진의 촬영, 현상, 인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발달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회화주의 사진가 드마시의 경우 사진의 회화적 효과를 내는데 적합한 고무 인화 기법,
기법을 사용해서 목탄이나 파스텔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요소도 보이게 하죠. 그래서 회화주의는 그 이후에 새들에게 회화의 모방이라는 측면에서 그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현대사진에 있어서 다양한 기법을 발견한 거는 맞죠. 자,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고 오늘은 몸이 너무 좀 나아져서 이렇게 영상을 찍긴 하지만 오늘도 도서관 가서 좀 작업을 했지만 약간 능률이 안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 제가 몸 관리 잘하라 하는데 제가 그 먹는 욕심 때문에 이제 가을 되면은 굴은 꼭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먹고 싶으니까 먹었는데 그리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좀 늦게까지 하는데 이 늦게까지 하는 에너지원을 이제 주말이나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도 못 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쌓인 것 같아. 제가 이게 입술이 또 트네요. 입술이. 예? 이 입술이 또 이렇게 트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입술이 트고 막 아프긴 아픈가 봐요. 아프지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문제로 하여튼 올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는 걸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평상시보다 조금 짧은가요? 좀 짧을 수는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